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소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소?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의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이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이따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 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순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 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았었는데 어느새 10살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랑 대화도 통하고 같이 이곳저곳 다닐 수 있어서 한결 편해졌네요. 더군다나 아이가 아직까지 사춘기 없이 절 많이 따라주고 있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전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꿋꿋하게 참았던 이유가 바로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제 스스로도 인정할 때까지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랍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봐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매번 만날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저나 남편이나 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아이 계획은 없었거든요. 옆집 아줌마네는 아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라더라.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오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내가 그 모습 보고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부러웠어. 손주들이 자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 너무 이뻐 죽는다더라. 자기 자식 키울 때는 힘든 것만 알았지 이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는 또 너무 이쁘고 좋대. 엄마, 우리 형편에 지금 아이 낳으면 누가 돌볼 거야? 와이프도 임신하고 출산하면 쉬어야 할 텐데. 그럼 나 혼자 돈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아직은 좀 무리야. 우리도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은 무리고 좀 돈도 모으고 어느 정도 안정 찾으면 아이 가져야지. 애 갖고 나서 태어난 후에 뭐 하나라도 잘 못해주면 그게 얼마나 미안하겠어. 우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예, 아이들은 다 자기 밥그릇은 챙기고 나오는 거야. 애 낳아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니? 다 내가 해주면 되는 거를. 내가 봐줄 테니까 아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거라. 솔직히 요즘은 휴가도 낼 수 있다고 하지 않니? 제발 낳기만 해. 지금이야 내가 힘도 있으니 애 낳아도 봐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늙어봐. 그때는 봐달라고 해도 못 봐주거든? 지금이 딱이야, 딱. 어머님,
그래도 저희 힘으로 아이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려고요. 어머님도 어머님 생활 있으시고 항상 애만 봐주실 순 없으시잖아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내후년이나 그 다음 해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직장에서도 아직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신혼도 즐기고 싶고요. 니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내후년이면 30대 중반인데 그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니?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더 못 낳는다니까. 차라리 이번에 후딱 낳아가지고 키우는 건 어떠니? 내가 니들 옆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나야 니들도 편하지. 이제는 부부 둘이서만 애 키우기는 힘들어. 우리 옆집도 가끔씩 손주들 봐주러 간다는데 다들 그러고 살더라. 아이 계획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는 바로 임신을 하는 게 부담이긴 했었죠. 그런데 심호부터 얼른 임신을 하라고 난리니 남편도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복직하고 싶다면 자기가 휴직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절 설득했고 진짜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임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겠거니 생각을 했었죠.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니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발생했죠. 임신 당시 전 부종이 너무 심했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근무를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일찍 출산 휴가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시모가 절 말리더라고요. 이번에 출산 휴가 내려고 한다며? 아들이 말하는데 아직 출산일이 한 달도 넘게 남았다던데 벌써 출산 휴가 내서 괜찮겠니? 그래도 이왕이면 출산 휴가는 출산 막바지까지 좀 늦춰가지고 있다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너희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이런 거 별로 길게 못 쓰게 한다면서. 그러면 네가 애 보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니?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부종도 너무 심하고 출근해도 일단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회사 측에서도 일찍 휴가 내는 거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산 휴가는 1년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복직 시기는 뚜렷하게 답변을 받진 않았어요. 아마 그래도 1년 다 채워서 해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 근데 출산 휴가 한다고 해서 월급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회사에서 월급 뭐 반이라도 주면서 휴가 주는 건 아니잖니?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만 생활할 거야? 아휴, 아들이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지 말고 일찍 출산 휴가 내는 건 좀 아깝잖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아직 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니네 심심하게 누워있기밖에 더 하겠니? 그냥 힘들어도 참고 출근하면 안 되니? 네?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제가 출근을 하고 싶어도 부종이 심하니까 일하는 것도 지장이 있고 차라리 다른 대체 직원이 와서 일찍 대체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도 언제 아이 출산할지 모르니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어서 차라리 이참에 휴가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휴가 안 낸다고 하는데 억지로 쉬라고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좀 버텨봐.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할 거야? 출근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나중에 애 낳아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인 줄 알아? 그렇게 좀 버티면서 벌어다 두면 나중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고작 몸 좀 붓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어떡해?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지. 막상 출산이 다가오면서
시모며 남편이며 외벌이에 대한 걱정만 늘어놓았고 그 사람들에겐 제가 몸 컨디션이 좋든 말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서 제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시모는 혹시나 산후조리 비용을 아들 돈으로 낸 건 아닌지 걱정만 하셨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오니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오셨어요. 예, 오늘은 창틀 좀 청소를 하자. 저번에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저분하더라.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문 싹 열어가지고 창틀 청소하면 좋겠어. 얼른 일어나고 아이 수유는 다 했지? 일단 밥 먹였으니까 눕혀둬. 너무 안고 있어도 애가 그거에 익숙해져서 자꾸 안아달라고 한다니까. 네가 곁에 있으면 더 우니까 자꾸 애 옆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렴. 어머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창틀 청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저 정형외과라도 한번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가지고 저 뚜껑도 못 열어요. 그나저나 이건 뭐예요? 어머님, 왜 사골뼈들은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요? 설마 저한테 끓여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아, 이거? 아니, 내가 저번에 아들 보니까 애가 너무 야이었더라고. 출산한 건 넌데 너는 이렇게 포동포동 살만 잘 찌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는지. 혼자서 돈 벌려고 하니까 힘들지 힘들어. 자식 마누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아들 좀 기운 좀 나게 뼈 우려야 되겠어. 이거 핏물 좀 빼고 그래야 되거든. 큰 데야 어디 있니? 일단 거기다가 뜯어서 놓거라. 네? 이 많은 걸요? 어머님, 저 손목이 아파서 오늘은 못해요. 죄송한데 어머님이 해주세요. 저 금방 병원만 다녀올게요. 아니면 오늘 남편 일 있어서 반차 내고 일찍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이따가 남편 오면 이거 들어다가 핏물만 빼달라고 할게요. 근데 어머님, 남편 저 출산하기 전보다 살이 10kg나 쪄서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던데 어디가 피골이 상접했어요? 살이 어디가 쪘다고 그러니? 얘는 출산하더니만 시력도 같이 나갔나? 딱 봐도 애가 점점 기운도 없고 말라가는데 네가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남편을 잘 챙기면 걔가 기운이 없겠어? 마누라로서 남편 건강은 네가 챙겨야지. 네가 하도 안 챙기니까 장가간 아들 내가 다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출산하고 한 달 지난 저에게 시모는 매일 대청소와 빨래를 시키셨고 손목이 아픈 상황에서도 하루에 2-3시간은 제대로 푹 자본 적 없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이 더 고생한다면서 아들만 생각하셨어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뭐라고 다툴 힘조차 없을 정도로 전 육아가 너무 고됐어요. 남편은 외벌이니 힘들다면 집안일은커녕 육아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분유병 한번 씻어본 적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가 10개월이 지날 무렵 회사 측에서도 복직 의사를 물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과 시모는 길길이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미쳤니? 돌쟁이 아이 두고 일하겠다고? 얘가 모성애가 아예 없네 없어. 어떻게 저 애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 세상 천지에
걷지도 못하는 애 두고 일하겠다는 엄마는 처음 보네 진짜. 얘,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애 두고 돈 벌 때야?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애를 엄마가 안 보고 도대체 누가 볼 거야? 그냥 집에 두면 애가 저절로 밥 챙겨 먹고 그런다니? 네? 아니,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저 1년 있다가 복직하기로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엄마가 안 보면 누가 본다고 하시면 어린이집이 영유아 전용이라서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애들도 다니고 소규모라 아마 괜찮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초반에는 저 상황 보고 일찍 퇴근하거나 그런 걸로 조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넌 뉴스도 안 보냐? 뉴스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에휴. 애 엄마가 돼가지고는 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네. 거기 어린이집 갔다가 애 아프면 어쩔 거야? 너는 애가 한 번도 안 아프고 클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 같니? 차라리 그냥 좀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쉬고 나중에 직장 구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복직 안 하면 저 경력 애 낳기 전 2년이 전부예요, 어머님. 언제 다시 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회사에서도 이번에 복직 안 하면 대체했던 직원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럼 제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복직할게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아이 아플 때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난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야.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 나가는 며느리 대신해서 애 보라고? 내가 왜? 너 지금 복직할 거면 내 도움 받을 생각일랑 하나도 하지 말거라. 차라리 애가 한 5살쯤 돼서 일 시작하면 모를까. 아이고, 어떻게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철이 없어도 이렇게나 철이 없을까 정말. 에휴. 남편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직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남편까지 태도를 바꾸니 전 너무 황당하고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까지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데 복직까지 반대하고 나서니까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남편과 시모에게는 아이만 있을 뿐 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애초에 복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생각을 해봐. 아직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일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곤 하지만 아직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엄마로서 좀 그렇지 않아? 난 그래도 당신이 아이 키우면서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니 당황스럽네. 내가 무슨 아이를 이제 안 키운다고를 했어? 뭘 했어? 애초에 약속한 대로 복직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린이집도 꼼꼼히 알아보고 다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다니기로 한 것도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별말 안 하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면 지금 나한테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고선 그런 말을 해야지.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무슨 나보고 생각이 바뀐다고 그래? 나도 내 돈 벌어서 써야겠어. 고작 돈 때문에 복직을 하겠다고? 애 엄마가? 저렇게 핏덩이 같은 애 두고 돈 때문에 애를 안 보고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야? 참나, 너도 참 너다. 그래, 뭐 돈 달라고 하니까 주면 되잖아. 뭐 얼마나 주면 되냐? 한 30만 원 주면 돼?
그거면 대충 네 생활비 되지 않나? 집값이 나가기래, 뭐가 나가기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카드로 쓰면 되고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30만 원? 당신 한 달 저녁값으로 쓴다는 돈이 50이야. 알긴 해? 근데 30만 원으로 한 달을 나보고 살라고? 그걸로 내 핸드폰이며 보험비며 병원비며 나한테 드는 돈은 다 그걸로 쓰라는 거잖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 그냥 복직해야 되겠어.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준 적이 없었고 자기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 대신 쓰라고 했는데 결제를 할 때마다 어디에 왜 썼는지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 자유롭게 뭔가 산 적도 없었고 심지어 아이한테 쓰는 돈도 저보고 사치를 부린다면서 화를 낸 적이 있으니 제가 복직을 꿈꿀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는데 아이가 열감기로 고생하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약해지면서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한테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겠다면서 아이가 좀 더 크면 직장을 다시 구하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그저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 복직을 반대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제가 아이를 보니까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밖에서 자기는 일을 하고 들어오니 집에서 자기가 할 일은 없다고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해 안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힘도 없는데 오늘만 아이 이 방에서 재우면 안 될까? 아니면 당신이 아이랑 같이 자면 안 돼? 아이한테 옮기는 것도 문제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차피 아이 지금 밥 먹고 나면 아침까지 쭉 자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옆에서 자줘. 약 먹고 나도 푹 쉬어야 될 것 같아. 아휴, 그니까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아휴, 그리고 당신 나한테 옮기면 어쩌려고 나보고 애를 보래? 나 내일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애 보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끼리 쭉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 아이한테 옮기는 게 걱정되면 마스크 좀 여러 겹 쓰고 있으면 되잖아. 약 먹고 좀 있으면 나아지니까 일단 약을 더 먹어. 이미 약 먹었어. 근데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도 봐야 하니까 그런지 몸이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래.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옆에 누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러면 아이 잠만 재워줘. 나 그때까지 소파에서 좀 누워있기라도 할게. 이번만 좀 그래주면 안 되겠어? 아니면 아이 재울 동안 응급실이라도 가서 링거라도 맞고 오던지 할게. 무슨 링거까지 맞아. 돈 아깝게. 그냥 좀 참아. 원래 아이 보다 보면 한 번씩 아프고 그런다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애 옆에 당신이 있었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걔가 잠을 자겠어? 그냥 당신이 해. 애 잘 때 같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굳이 혼자서 따로 자야 몸이 낫는 거야? 어차피 애 잘 때 같이 자면 괜찮아질걸. 혼자 편하게 자려고 핑계대고 있어. 나 지금 겨우 집에 와서 쉬고 있는 거야. 그걸 꼭 방해해야 되겠어? 몸이 아파 힘든 날에도 남편은 대신 아이를 봐주기는커녕 자기 쉬는 걸 방해한다며 핀잔만 줬죠. 결국 전 고열이 계속되어서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고 몇 시간 거리 떨어진 친정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아픈 줄도 몰랐다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선 참 위선이 이런 거구나 싶었고, 전 더욱더 일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남편과 끝까지 평생을 살 거라 확신을 갖고 시작했던 결혼이었지만 점점 지쳐갔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는 또 난리가 나셨어요. 너 요즘 직장 알아보고 있니? 애가 아직 5살인데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말이야. 아니, 아직 학교도 안 간 애가 건물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하긴 요즘에 엄마들은 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 편하려고 한다더니만. 우리 집에도 요즘에 엄마가 있네. 예, 나는 우리 손주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혼자 있는 꼴 절대 못 봐. 알지? 어머님, 아이 5살이면 어린이집 보내도 괜찮아요. 3살, 4살에 가는 애들도 많은데요, 뭐. 그리고 아이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공원에 가도 또래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해서 이제는 어린이집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등하원 해 주시겠어요? 제가 등하원 비용은 드릴 테니 어머님이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할게요. 안 그래도 우리 옆집 손주는 자식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하원한다고 하던데 걔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늦게 와서 애 데리고 가면 애가 하루 종일 엄마 기다리느라고 종종거린다고 하더라. 그런 애 두고 출근을 한다고?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돈을 벌겠다고? 뭐 수천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니? 너 그 정도 버는 거 아니면 일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 나한테 아이 맡길 거면 3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경력이 끊긴 지 5년이 되어 가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찾더라도 보통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곳이 많았고 등하원을 누군가가 해줘야 했는데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죠. 남편은 그 비용을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아이 등하원도 본인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전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제가 쓰는 카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카드 결제가 되면 바로 남편에게 알림이 갔고 그럼 남편은 1분도 되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야, 넌 또 뭘 샀냐? 하여튼 간에 밖에 나가면 얌전히 집에 가는 꼴을 못 보네 진짜. 무슨 나가기만 하면 돈만 쓰고 난리야.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이번에는 또 뭘 샀는데? 또 쓸데없이 돈 쓰기만 해봐. 생활비 더 줄일 테니까. 공원에서 아이 친구 만났어. 친구 엄마가 먹으라고 치킨 나눠주길래 우리도 그냥 받을 수 없어서 음료수 산 거야. 아이도 그 덕에 재밌게 놀고 그 집에 자전거 2대라서 우리 아이 타라고 하나 준다는데 그럼 그냥 공짜로 받아? 뭐라도 사줘야지. 그리고 내가 무슨 수십만 원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안 썼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네 마네 할 일이야? 그쪽에서 공짜로 준 걸 왜 보답을 하고 난린데? 그거 봐. 당신은 돈을 아낄 줄 모른다니까. 그 집에서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려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대신 쓰레기 치워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받으면 받았지. 왜 그걸 보답하고 난리야?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도 없냐 정말?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게 그냥 꽁으로 버는 것 같아? 뭔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 집에서 하도 우리 애가 자전거 부럽게 보니까 선물 받은 거 한 대 있다고 새 거 준 거야. 뭘 알고나 말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생활비라곤 고작 100만 원 주면서 그걸로 공과금도 내, 식비도 해결해, 카드값도 내라고 하고서는 지금 뭘 얼마나 준다고 생색이야? 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남편은 자신 혼자 돈을 번다며 항상 저를 무시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 두고 일한다며 모성애 없는 엄마라 핀잔했죠. 그렇다고 아이에게 엄청 다정하고 신경 쓰는 아빠도 아니었고 주말에 아이랑 놀러 가자고 하면 맨날 돈 쓸 궁리만 하고 다닌다면서 절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는데 명절에 명절상 차리고 친정이라도 가려고 남편을 깨우려고 하면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끌어내셨죠. 예, 평일 내내 고생하면서 일하는 남편 곤히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고생하는 남편 굳이 이렇게 깨워야 되겠어? 친정 못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가면 될 것을 굳이 오늘 가야 한다니? 그냥 오늘 편하게 여기서 자고 내일 가던지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먼 길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좀 자게 둬. 일어나면 시간 보고 출발하면 되지. 어머님, 저희 연휴 전날 저녁에 여기 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도 안 걸린다지만 친정은 몇 시간 거리라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명절은 가야죠. 그리고 그때 오면서도 제가 운전하고 왔고 친정 갈 때 운전도 제가 할 텐데 남편이 왜 피곤해요? 여기 오자마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고 나서 저만 내내 일했지. 남편은 어제도 오늘도 놀기만 놀고 누워있기만 했지. 이제 일어날 때 됐어요. 오늘 안 가면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한다면서 몇 시간 안 있다 또 집에 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럼 내일도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연휴 지나서 너만 따로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친정은 뭐니까 안 와도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꾸 피곤한 우리 아들만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쉽겠어? 쉬는 날 저렇게 내내 자는 거 보면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내내 24시간 잤으면 불쌍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첫날 도착해서 동창들 만난다고 나가서 새벽에 술 처마시고 들어오고 어제도 친척들이랑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나가서 동창들이랑 새벽까지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는 거죠. 일하느라 피곤해요? 아니요. 남편은 노느라 피곤해요. 아무리 시모에게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들으시지 않으셨고 결국 남편은 깨나지 못해 저 혼자만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 왔어요. 나중에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를 가지고 갔다며 남편은 화를 내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했던 게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전 육아 10년 후 첫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출산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래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절 소개해 주셨죠. 연봉도 좋고 거기다가 근무 시간도 좋아 바로 수락을 했고 예상외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남편과 시모 모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건은 첫 월급날 터졌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돈을 둘이서 벌어도 많이 모으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니들 돈 관리해 줄 테니까 월급 들어오는 대로 월급 70%는 자동이체 시키거라. 알았니? 네가 꼬박꼬박 생활비도 받아갔다고 하는데 지금껏 모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만큼 돈 모으는 방법도 모르고 잘 못한다는 거지.
내가 해줄 테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이체해. 그래. 우리 이참에 엄마한테 돈 좀 맡기자.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도 줬는데 지금껏 하나도 못 모았다며. 우리 엄마도 아빠한테 매달 100만 원 받았는데 집안 살림 싹 다 하시고 알뜰살뜰 모아서 집까지 사줬잖아. 근데 똑같이 받은 당신은 뭐야? 집값이야 비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만큼 모으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 100만 원이랑 지금 100만 원이랑 같은 값이냐고. 집값만 해도 그때랑 비교하면 2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꼴랑 100만 원 줘놓고서는 뭐? 관리를 못해?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일한 돈을 왜 어머님한테 줘?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니? 세상 아무리 여자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세상이라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게 정말 정신을 못 차렸네. 잔소리 말고 70%? 아니 100% 나한테 보내.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애 무슨 일 있으면 나보고 봐달라고 할 거 아니야? 참나, 모자가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제 거 말고 저보다 훨 많이 번다는 남편 월급 드릴게요. 당신 뭐해? 당신 월급 앞으로 나는 안 받을 테니 어머님한테 맡겨. 그러면 되지 않아? 아, 지금 못 드리겠어? 그럼 내가 드릴게. 바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끓여 먹든 삶아 먹든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들 하세요. 전 시모 손에 70원을 쥐어줬고 그걸 보고선 시모는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전 바로 시모 앞에서 남편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시모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절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는데 전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선 남편과 시모 다 경악을 했어요. 넌 지금 미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를 어디에다 두고 시어머니 앞에서 귀한 아들 뺨에 손을 대? 보자 하니까 얘가 시어머니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너 지금 웃는 거니? 아들아,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하다 못해서 이제는 정신까지 놓은 거야? 너 내가 도른 척한다고 봐줄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뭐 그쪽에서 그러라고 하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쪽 집 아들이 싫다고 할 텐데요. 만만하게 보는 건 저 아닌가요? 지금까지 무료 시중노를 톡톡히 한 건 전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왜요? 이제 돈까지 벌어 바칠 노비 없어지니까 억울하세요? 당신 아들 버는 돈이나 가져가서 관리하시고요. 당신 아들이 버는 돈, 이것도 제가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받아가세요. 뭐? 우리 애가 무슨 70원밖에 못 벌어? 회사를 다닌 게 몇 년인데 적어도 돈 400만 원은 더 벌 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정신이 나갔구먼. 아들, 너라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해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서 있어?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지금껏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뭐? 혼자 돈을 벌어? 참나, 네 짓거리에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그렇게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떨던 거 이제 못해서 어쩌니? 그 잘난 아들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세요.
전 이만 하겠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선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희가 사는 집에서 대출을 끌어다 쓰고서는 월급이라면서 줬던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는데 그간 저에게 떵떵거리며 말했던 것 때문인지 그만뒀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명의였던 집 대출을 끌어다 쓴 거였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자는 갚았지만 결국에는 갚을 수도 없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재산이었던 터라 남편이 집을 날렸다는 걸 아시고선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전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시모의 언행, 남편의 독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생활비는 100만 원만 받아왔다는 것, 아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빚을 저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단독 결정이었기 때문에 빚은 남편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한 푼도 없이 오히려 빚쟁이가 되었고 더군다나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사실 아이 마음이 힘들진 않을까 싶었는데 애초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던 아빠 자리였기에 아이는 생각보다 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밝아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친정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네요. 얼마 전 남편이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뻔뻔한 연락이 왔지만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아이도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써봤네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고 아이에게 아빠 같지 않은 아빠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꾸준히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아이를 빌미로 자꾸만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어 참 고민이랍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이어나갈 생각은 없어요. 대신 아이와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질 않도록 제가 2배, 3배는 더 노력해 사랑으로 채워주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어렵게 결혼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년 만에 남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하셨고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저에게 결국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시모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에게 탓을 돌려서 저도 너무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을 받아치자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쟤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키우니?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쟤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었다며. 그러니 몸이 온전하겠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속은 썩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엄마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고물상 집안이 웬 말이니? 임신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건데 결국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이러다 엄마는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저희 둘 다 검사해봤을 때 그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죽고 나서야 손주 보여주려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대화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본 건 며느리 네가 처음이다.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누구보다 제가 아이를 원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르고 있고 노력 중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니 될 임신도 안 되겠어요. 얘 봐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얼굴 붉히는 거 봤지? 너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속 터져.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의 상황들이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가족들이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무 불쾌했었죠. 남편은 저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냐면서 가족들 놀라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난감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꼭 시댁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대화를 더 이어나가 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일 수 없었는데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말 무시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임신할지 몰라서 나도 최대한 감정 안 건드리려고 웬만한 건 다 참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신은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여?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럼 해줄게.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말 뜻을 못 알아먹겠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지?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옆에서 전부 지켜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쳐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우울증이 왔는데도 혹시 아이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약도 안 먹고 있어. 임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 힘든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이유가 오로지 임신을 하기 위한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른이니까 무슨 말을 하던지 이해하고 넘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서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저는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시모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시모 옆에서 거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가 아이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바탕 하고 난 뒤 더는 시댁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답답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서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생활이 많이 답답했는지 조금씩 노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저희 부부에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을 하면서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병원에서는 몸이 많이 약한 만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잠깐 쉬면서 안정을 취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시모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다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시동생이 이어지는 말에 가족 모두 밥을 먹다 체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 임신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아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했으니까 저도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임신을 못했다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결심한 거야? 언제부터 만나왔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이 문제로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다른 여자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동안 저도 참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형수님이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힘들어질 테고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만큼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능력 좋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불임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랑 닮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라.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게? 네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임인데 전문의 의사가 뭔 소용이니? 요즘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살만한 세상도 아닌데 힘든 삶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형수님이 안겨줄 테니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 진행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자꾸 반대하실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못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불임은 절대 안 된다. 아빠도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면서 불임을 겪고 있는 애를 아내로 들이겠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네가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다들 반대하는 건데요? 제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에 가족 모두 상당히 당황했어요. 제가 힘들게 임신했던 걸 옆에서 전부 지켜봐온 시동생이 불임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미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시부모님이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 말고 시동생의 결혼 통보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끝낸 뒤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시동생과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 식을 올리기 위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걸 진행했고 상견례까지 모두 끝이 난 뒤 결혼식장까지 바로 잡았는데 이미 식장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몇 달 뒤에나 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앞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빛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온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임신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을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출산을 앞둘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장손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텐데 네가 내 손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저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 더구나. 우리 손자를
예비 의사 며느리에게 맡기는 거다. 지금 내 말이 어이가 없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니?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도 불임이라 더는 기대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잘 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의사에 그 집안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집안인데 조기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낳은 제 아이를 예비동서에게 주라고요? 방금 하신 말들이 납득도 안 되지만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제 아이를 예비동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산후조리를 어머님 댁에서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불평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직업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저 그만 나갈 테니까 제 아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가만 좀 있어봐라. 우리 집안의 장손을 키우는 문제인데 집안도 안 좋고 돌대가리인 네가 키워서 우리 손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희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손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말대로 우리 손자는 예비 며느리가 키우라고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는 불임도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아이 가지면 되지. 한 번 임신이 되면 2번은 쉽다잖아. 때마침 딱 들어오네. 우리 세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 앞으로 네가 키워줘라. 얘 친엄마는 너다. 저번에 나랑 단둘이 대화했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만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며.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의 의사가 되기 위해 네가 밟아온 길을 내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니. 어려운 건 아니잖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부로 네가 직접 애를 맡아서 키워주면 될 것 같다. 큰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라서 또 애를 낳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주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예비동서, 이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건 아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 이미 출생신고하면서 내 아이를 등록이 전부 끝난 상태인데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동서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알 거 아냐. 불임이라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생각은 아니지? 내 아이 빨리 돌려줘. 시모의 품에 있던 제 아이를 예비 동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를 받아 안은 동서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동서가 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 옆에선 시모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설득을 시키려 하자 좋지 않은 몸을 힘들게 일으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리려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시모가 되려 저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건네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제가 시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짐들을 챙겨준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동서와 저를 붙잡고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뒤 아이를 품에 안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금 보인 행동은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너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불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니? 애도 못 가지는 게 내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말을 무시해?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우리 집안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건데 내 부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널 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임인 네가 그래도 전문의 의사니까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손자 제대로 좀 키워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받아준 거야. 얼마 전에 너한테 본명이 따로 얘기했었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예, 당장 그 아이 일 있는 알아. 내 허락 없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예비 형님의 아이를 따로 키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건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예비 형님의 아이를 빼앗아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복인 거죠? 저를 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이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까요? 이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예비 형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람이 상식이 있게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애를 돌려서 키웁니까? 예비 동서와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감정 상태까지 올라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예비 동서를 밀치더니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시모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갈 거면 제 아이를 놓고 가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 안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모는 안간힘을 쓰면서 제 아이를 뺏으려 하던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쳐버린 뒤 저를 일으켜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문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를 다시 안으로 밀면서 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비 동서는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는 저와 예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시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경악했고 뒤이어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며 다들 뭘 잘못 먹었는지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당장 나가겠다며 몸을 밀치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예비 동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는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몸 상태에
아이도 겨우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시부가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빠져나와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뒤 경찰들이 와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와 예비동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더니 저에게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오는 시모를 인정사정 없이 양쪽 어깨를 밀쳐버렸어요. 예비동서의 밀침에 시모는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양쪽에 있던 시동생과 남편의 팔을 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면을 화분에 부딪혔어요. 시모의 몸무게가 거의 80kg 정도로 무거워서 두 남자가 시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그대로 안면을 다치게 되었죠. 시모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에 허리를 부딪혔고 두 형제는 이가 우수수 떨어져 충격에 빠졌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예비동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동서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시부는 경찰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예비 동서 또한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은 뒤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모가 제 아이를 전문의 의사인 예비 동서에게 안겨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봐도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비 동서 덕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인간들을 힘들게 끊어낸 만큼 앞으로의 삶을 제 아이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